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공세에서요, 미 해병대가 치른 격전은 캐산기지 공방전과 후에 시가지전,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후에 시가전은요, 거리 하나하나를 피로 씻어내는 격전이 전개됐습니다. 북베트남군은 2개 연대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후에시 왕궁 서쪽에서부터 구시가지로 돌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대였던 북베트남군 4연대는요, 신시가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이 왕궁의 해방 전성기가 개항되죠. 남베트남 해방이라는 대의 명분 때문에 일부러 베트콩 깃발을 개항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남베트남 정부는 후에시에 대한 포격과 폭격을 허용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2월 22일 남베트남군과 미 해병대가 후에시의 왕궁으로 돌입을 해서 다음날 남베트남기가 왕궁에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25일에 전투가 완전 종결이 되죠. 자, 이 정도면 베트남의 구정공세를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막아낸 것 같은데요. 네, 이 캐산 전투를 마지막으로 끝난 이 구정공세, 테트 공세는요, 공산 측 투입 병력의 거의 절반이 사상자로 전락하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승패와는 관계없이 테트 공세는 이 베트남전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사이공만 비쳤지만 이 텟 대공세는 남베트남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북베트남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베트남군이 굉장히 잘 싸웠고요. 미군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나서서 북베트남군하고 베트콩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968년 7월에 미군은 악전 고투 끝에 지켜낸 캐산 기지를 스스로 해체해버립니다. 수 킬로미터 뒤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죠. 이유가 뭐였냐면 북베트남 포병의 사정권 밖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죠.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캐산을 지켰냐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후 이 캐산 지역은요, 완전히 베트콩이 준동하는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미국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려는 몸물을 보이기 시작하죠. 미국 내의 여론도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1967년 말부터 구정공세 직전까지 미국 정부는요, 국민들한테 미국과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베트콩과 북베트남은 극심한 어려움에 몰렸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정공세로 인해서 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거짓임이 폭로가 됐죠. 정부는 이것이 북베트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론이 이걸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여론에서는 얘기했냐? 우리의 3년에 걸친 미군의 공격을 견뎌내고 이런 공격을 북베트남이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렇게 되물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구정공세 이후의 미국의 상태를요, 다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행정부와 사회적 분위기, 이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미 행정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언론은요, 1967년경부터 더 이상 베트남전에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에서의 미군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이때부터 이제 탐사보도 한답시고 미 방송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미군 병사들의 베트남 민간에 대한 몹쓸 짓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더 뉴요커 같은 시사주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 미군 포병의 자의적이고 무차별한 포격으로 베트남의 농촌 마을들이 황폐화되어 버렸다. 결과는 비참할 뿐이다. 이렇게 보도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맥나마라는 자신의 군사적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물론 현지 병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자신의 도덕성까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나마라는 결국 67년 11월에 사임을 요청했죠. 그리고 구정공세가 한창이던 1968년 2월 29일에 해임이 돼요. 맥나마라가. 또 하나 1968년은 미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존슨 대통령은요, 우방의 지원을 더 끌어낼 수 있다면 선거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법률 고문이었던 클라크 클리퍼드한테 후임 국방장관을 맡기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방국들에게 대규모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클리퍼드가 우방국들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리고 몇 주일 뒤에 귀국해서 존슨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은 전혀 우리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존슨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존슨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감하기 시작해요. 존슨 대통령은요, 클리퍼드 국방장관한테 취임 즉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뭐에 대한 태스크포스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클리퍼드 국방장관은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각종 야전 보고서 그리고 각종 안보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한 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클리퍼드가
전쟁 이후 줄곧 게릴라 소탕 작전을 지휘한 한 장군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클리퍼드가 뭐라고 얘기하냐. 잘 되어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장군의 대답이 적이 대응하지 않고 숨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클리퍼드가 절망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답은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의 어떤 장군이 미군은 왜 나와서 싸우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는 말을 연상시켰다. 독립전쟁 때 미군은 나무나 바위, 울타리 뒤에 숨어 있다가 영국군을 발견하면 처치해버리곤 했다. 똑같은 문제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리고 이 클리퍼드가 받은 CIA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군에게 확실한 승리 계획이 없다. 그럼에도 미군 고위 장선들은 미군의 소모전에 적이 지쳐서 항복할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그 어떠한 소모전에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보고서가 클리퍼드 손에 들어갑니다. 바로 국방부 부설 국제안보문제연구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뭐냐면 Alternative Strategies, 대체 전략이었는데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군사적인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색과 선멸 작전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실패했고 남베트남 군부는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했다. 우리는 확실하지도 않은 겉으로 나타난 전과에만 의존했다.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정보체계와 펑가오르가 빚어낸 막연한 기대가 현재의 교착 상태를 만든 주 원인이다. 국방장관 클리퍼드는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요지는 뭐였냐? 즉시 철군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베트남전의 현지화를 서두르게 됩니다. 베트남전의 현지화? 네.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미군이 아니라 뭐야? 이제 남베트남이 전쟁을 주도한다 이거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어떤 판단했을까요? 이런 와중에 웨스트모어랜드는요, 20만의 추가 병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반전 여론이 들끓던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터져버렸어요. 여론의 반발은요, 곧바로 미 의회가 베트남 전쟁 비용의 삭감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존슨 행정부로서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꼴사납지 않게 전쟁을 끝낼지가 관심사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웨스트모어랜드는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만의 추가 병력하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플러스 시켰냐면은 100억 불의 전비가 더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이미 존슨 행정부 능력 바뀌었어요. 더 이상. 더군다나 언론이 뭐라고 했냐. 그 웨스트모어랜드 그랬잖아. 이거 북베트남 애들이 최후에 발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이 여기서 웨스트모어랜드한테 역으로 질문해요. 북베트남의 최후의 발악을 막아내는데 왜 20만이 더 필요해? 이렇게. 결국 존슨 대통령은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진급시켜서 베트남에서 빼옵니다. 그래서 이 조치로 미국의 베트남전 기본 전략이었던 Search and Destroy라는 소모 전략이 폐기가 되죠.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요, 차갑다 못해 냉랭했습니다. 요지가 뭐였냐?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른 캐산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신문에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 좁은 땅에 그토록 많은 폭탄을 퍼부은 전쟁이 역사 이래 어디에 있으며 북베트남 군이 얼마나 죽었냐가 아니라 미군 청년들이 얼마나 죽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그냥 언론에서 연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심한 타격을 입고 급속히 약화된 베트콩의 자리를 북베트남군이 이제 메꿔서 그래서 이제 공세 전면에 나서서 이제 구정공세 했잖아요. 이제까지는 정규군과 게릴라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부터 뭡니까? 정규군과 정규군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베트남은 구정공세, 텟공세의 패배를 정치적 승리로 뒤집는 데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원자가 어이없게도 뭐냐?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고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어서 3년이나 전쟁을 끌면서도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그 가난하다는 적이 뭐예요? 대공세까지 걸어왔고 대사관까지 쑥밭을 만들어 놓은 데다 그 모습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뭐예요? TV로 중계됐단 말이에요. 결국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북폭 및 그리고 북베트남 영공 침입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 협상을 제안하죠. 여기서부터 미국은 더 이상 전쟁 수행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텟 공세같이 죽기 살기식 싸움을 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이렇게 큰 소리로 위협만 해도 미국이 알아서 움찔움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질타가 연일 계속됩니다. 존슨 행정부는요, 정신없이 언론에 두들겨 맞아요. 이 베트남을 떠나면서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어랜드는요, 베트남전을 지휘하는 동안 자신의 최악의 적으로 지목했던 게 바로 언론이었어요. 그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 등록된 기자들만 700여 명이 있었다. 모두가 미국식 관습에 푹 젖어 있었고 흥밋거리 기사만 찾아다녔다. 만약 미래에 발생될 전쟁에서도 적대국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데 우리는 기기묘묘한 것들만 찾아서 보도한다면 미국 국민은 또다시 베트남전과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베트남전을 결산하면서 나는 공개된 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가 모든 것이 조작되고 통제되는 독재 국가에 비해 얼마나 취약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사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우리가 또다시 그런 입장이 되고 상원이 개입을 결의한다면 그때는 동시에 언론의 검열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트남전의 모든 상황이 안방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 시민들이 베트남전 자체가 1일 연속극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되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죠.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과달카난이나 뭐 안찌오 전투나 벌치 전투나 DF 공습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베트남전 때와 같이 매일매일 TV로 나왔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맨날 이렇게 전쟁의 참상이 맨날 나오는데 적은 그걸 방영을 안 해. 우리만 맨날 방영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은요, 참전에 확실한 명분과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그러진 않았다니. 북베트남의 이 구정공세, 텟 공세에서 미군이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웨스트모랜드의 주장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당시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도대체 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해야 하나라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많은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1968년 3월 25일 실시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는요, 미국 국민의 60%가 미군의 패배라고 생각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우리가 아는 반전 시위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된 거죠. 네,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 구정공세, 텟 공세를 기점으로 이제 더 심해지는 거예요. 1968년 봄에요. 대학생들이 컬럼비아 대학 건물 여러 채를 점거하고 반전 시위를 했어요. 미국 최초로 미국 주요 대학이 폐쇄가 됩니다. 결국 경찰이 투입돼서 학생들을 해산했어요. 언론에서는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분열되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면서 미국의 흑백 갈등마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프라하 등 등지에서도 베트남전 반전 시위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존슨 대통령은 경선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 한 번 더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었거든요. 이걸 완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그 유진 메카시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승리한 후 퇴장하던 로버트 케네디마저 암살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모든 안 좋은 게 모두 와장창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텟 공세 끝난 그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회가 극도의 상실감에 빠집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계층과 세대가 미국 사회에서 정면 충돌해요. 특히 전쟁에 직면해야 했던 젊은 세대들은요, 그들 자신들이 믿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중산층들도 전쟁 반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추가 징병에 대해서 미국인 모두가 염증 반응을 나타냈죠. 한마디로 그동안 인내하고 있던 민심이 이 텟 공세, 구정 공세를 통해서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시위 현장에 북베트남과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합니다.